새벽 2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며 편의점 처마 밑에 서서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인데도 콜이 뜸한 게 아무래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탓인 것 같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는데 습기 때문인지 라이터 불이 3번 만에야 겨우 붙었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올려다본 하늘은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여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철벅 무릉덩이를 밟으며 달려오는 소리였는데 고개를 돌리니 중년 여자 한 명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편의점 처마 밑으로 뛰어들더니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옷은 온통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헐떡이던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그 시선이 제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 멈췄습니다. 대리운전 앱이 켜져 있었거든요. 기사님이세요? 그녀가 숨을 고르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리운전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제 앞으로 한 발짝 다가오더니 두 손을 모으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다급하면서도 간절한 무언가를 애원하는 눈이었습니다. 기사님, 3만 원만 드릴게요. 지금 바로 출발할 수 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새벽 2시에 비를 홀딱 맞고 나타난 여자가 3만 원을 준다고 하니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다시 보는 순간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그 눈에는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살고 싶은 눈,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제 아내의 눈에서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제가 물으니 그녀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산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다 3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부산이요? 지금 여기서 부산까지 가시게요? 네, 부산이요. 제발요, 기사님. 돈은 더 드릴게요. 부산 가서 드릴게요.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서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서 추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콜도 없는 밤이었고 집에 가봤자 텅 빈 방뿐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외면하고 돌아서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차는 어디 있어요? 제가 물으니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저기요, 저기 골목 안에 세워놨어요. 그녀가 어두운 골목 쪽을 가리켰고 저는 담배를 버리고 발로 비벼 끈 뒤에 말했습니다. 가시죠. 그 말에 그녀가 제 옷소매를 덥석 움켜쥐었는데 그 손이 비에 젖어서 차가운 게 아니라 공포에 질려서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골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는데 누군가 차 문을 세게 닫는 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움찔하며 그쪽을 돌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빨리요, 빨리 가야 해요. 그녀가 급하게 말했고 저는 그녀의 손에 이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줄기가 우리 둘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가운데 골목 안에 중형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저도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냈고 저는 차를 천천히 빼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골목 입구를 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냥 비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를 몰아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비 오는 날 무지개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옆을 힐끗 봤는데 그녀가 조수석에 웅크리고 앉아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얼굴을 보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히터를 켜면서 말했습니다. 히터 좀 틀어놨습니다. 옷이 다 젖으셨네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기사님. 마치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부산까지 꽤 걸립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부산만 가면 돼요. 그녀가 대답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고 저도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으니까요. 빗소리가 차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부산까지 이 긴 밤을 달려야 했습니다. 차가 큰 길로 접어들자 영순 씨가 조수석에서 몸을 움츠리며 중얼거렸어요. 부산까지만요. 부산까지만 가면 돼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안쓰러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앞만 보며 운전대를 잡았는데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차 안에 퍼지면서 젖은 옷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영순 씨의 무릎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슬쩍 옆을 살폈습니다. 영순 씨가 젖은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있었는데 히터 바람에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소매 끝이 젖은 것 치고는 색이 달랐습니다. 물에 젖으면 진해지는 게 보통인데 영순 씨의 소매 끝은 검붉은 빛이 번져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저건 분명 피였어요. 비에 젖은 게 아니라 피가 묻은 거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구 피인 걸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지금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건 캐묻는 게 아니라 부산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글로브 박스를 열어서 휴지와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이거 쓰세요. 손이랑 얼굴 좀 닦으시게. 영순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영순 씨가 휴지와 물티슈를 받아들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것만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이런 작은 친절을 받아본 게 오래된 사람처럼요. 죄송해요. 영순 씨가 삼키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할 거 없어요. 닦으세요. 영순 씨가 물티슈로 손을 닦기 시작했는데 하얀 물티슈 위로 연분홍빛이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역시 피가 맞았죠. 영순 씨도 그걸 알았는지 황급히 물티슈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는 본 척 안 하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나 싶더니 다시 굵어졌어요.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속도를 조금 줄이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이런 날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한참을 달리는데 영순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핸드폰 2대 있어요?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핸드폰이 2대냐니
대체 왜 그런 걸 묻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아니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왜요? 영순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핸드폰 잠깐 꺼주실 수 있어요? 저는 더욱 의아했어요. 핸드폰을 끄라니 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영순 씨가 한숨을 내쉬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혹시 몰라서요. 위치 추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짐작이 갔어요. 이 여자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위치 추적까지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요. 남편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껐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영순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놀라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정말요? 콜도 못 받으실 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 밤은 손님 이미 태웠으니까. 영순 씨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차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영순 씨의 얼굴을 비췄는데 그때마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반짝 빛났죠.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영순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기사님, 이름이 뭐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호승이요. 김호승. 호승 씨. 영순 씨가 제 이름을 한번 불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영순이에요. 이영순. 네, 영순 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은 거리가 좁혀진 것 같았죠. 영순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호승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별 말씀을요. 저도 어차피 갈 곳 없는 밤이었어요. 그래도요, 아무나 이렇게 안 해줘요. 새벽에 모르는 여자 태우고 부산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정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남의 사정에 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영순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무언가 묻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영순 씨도 저처럼 더 이상 캐묻지 않았죠. 서로의 사정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게 이 밤의 예의인 것 같았습니다. 차가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로 위에 물이 고여 타이어가 물을 튀기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꺼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백미러에 뭔가가 비쳤어요. 뒤에서 달려오는 차의 헤드라이트였죠. 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차도 속도를 올리는 것 같았죠. 우연일 수도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영순 씨도 그걸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죠. 그 순간 영순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움켜쥐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서. 하지만 영순 씨의 목소리에는 분명 두려움이 묻어 있었죠. 저는 백미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뒤따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자
저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더 올렸는데 그 순간 영순 씨의 가방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순 씨가 화들짝 놀라며 가방을 뒤져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데 화면을 본 영순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누구예요? 제가 물었지만 영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화면에는 제한번호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제가 말했지만 영순 씨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통화 버튼을 누르더니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한테도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았죠. 스피커에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낮고 차가운 그 목소리는 마치 쇳덩이를 긁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야? 단 두 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섬뜩한 기운이 담겨 있었고 영순 씨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옆에 누가 있어? 남자가 다시 물었고 영순 씨가 저를 힐끗 바라봤죠.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모양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대답 안 해?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고 그 다음 순간 소름 돋는 말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지금 국도 타고 있지?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가고 있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순 씨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이 깔려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걸까요? 백미러를 힐끗 봤더니 아까 그 헤드라이트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남자, 누구야? 너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자 영순 씨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야, 아니야. 그냥 대리기사야. 대리기사? 새벽 2시에 대리기사 불러서 어딜 가? 어딜 도망가는 거야? 영순 씨가 울먹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당장 차 세워. 세우라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영순 씨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려 휴대폰을 밖으로 던지려다가 영순 씨가 제 팔을 붙잡았죠. 안 돼요. 거기 딸 연락처가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 뒷면을 열어 배터리를 빼버렸는데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러면 추적 못해요. 일단 이렇게 해두죠. 영순 씨가 배터리가 빠진 휴대폰을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는데 마치 그 안에 딸이 들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소중하게 껴안았어요. 영순 씨의 어깨가 들썩거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죄송해요, 호승 씨. 저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시게 해서.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저 차부터 따돌려야 해요. 저는 백미러를 다시 확인했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상향등을 켜서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한 불빛이 백미러에 반사되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협하듯 우리를 붙잡겠다는 듯이 바짝 따라붙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틀어 고속도로 진입로 대신 옆으로 빠지는 국도 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오히려 갇힐 수 있었고 국도와 골목으로 빠지는 게 따돌리기에 더 나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순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속도로는 위험해요. 국도로 돌아갈게요. 차가 좁은 국도로 접어들었는데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죠. 내비게이션을 켜려고 했더니 화면이 먹통이어서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차라 습기에 약한 건지 아니면 운이 없는 건지 하필 이런 때 고장이 났어요. 내비가 안 돼요.
영순 씨가 내비게이션 화면을 두드리며 말했죠. 괜찮아요. 대충 방향만 알면 돼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근처 지리를 잘 모르는데 비까지 이렇게 쏟아지니 길을 잃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백미러를 다시 확인하니 상향등을 켠 그 차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는데 거리가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포기할 기색이 전혀 없었죠. 저는 골목으로 빠졌다가 다시 큰 길로 나왔다가를 반복하며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니 뒤따라오던 차가 보이지 않았는데 따돌린 건지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한숨을 돌렸어요. 잠깐 멈췄다 갈까요? 영순 씨 많이 힘드실 텐데. 영순 씨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가요, 그냥 가요. 영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았고 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걸 보니 산 쪽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인적이 드문 숲길이었죠. 그때 영순 씨가 제 팔꿈치 근처를 살며시 잡아서 깜짝 놀라 옆을 봤더니 영순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호승 씨. 그 손이 차가웠어요. 히터를 한참 틀어놨는데도 영순 씨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공포가 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운전대에서 한 손을 떼어 영순 씨의 손등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고 그냥 괜찮다는 뜻으로, 제가 여기 있다는 뜻으로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었어요. 영순 씨의 손이 조금씩 덜 떨리는 게 느껴졌죠. 한참을 그렇게 달리는데 저 앞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숲길 끝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보니 네온사인 불빛이 빛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장미여관. 낡은 간판 글씨가 비에 젖어 반짝거렸고 허름한 모텔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비를 피하고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했죠. 저는 여관 주차장으로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죠. 영순 씨 옷도 말려야 하고 상처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영순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에 물기가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고마워요, 호승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시동을 껐습니다. 빗소리만 차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고 일단 여기서 밤을 보내고 날이 밝으면 다시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부산까지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곰팡내와 습기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고 프런트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졸린 눈으로 우리를 올려다봤어요. 방 하나요. 제가 말하니 할머니가 느릿느릿 열쇠를 꺼내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2층 끝방이에요. 온수 나오는데 좀 걸려. 저는 열쇠를 받아들고 영순 씨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갔는데 복도 불빛이 어두컴컴해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죠. 영순 씨가 뒤에서 제 점퍼 자락을 살짝 잡고 따라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방 안에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어요. 창문에는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죠. 일단 앉아 계세요. 제가 약국에서 뭐 좀 사올게요. 영순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호승 씨. 그냥 쉬세요. 괜찮지 않아요. 아까 봤어요. 소매에 피 묻은 거. 영순 씨가 움찔하며 자기 소매를 내려다봤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떨궜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문 잠그고 계세요. 저는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 프런트 할머니에게 근처 약국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
모퉁이를 돌면 24시간 약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어서 다행이었어요. 약국에서 소독약과 연고, 거즈와 반창고를 샀고 잠시 고민하다가 따뜻한 음료수 2개와 삼각김밥 몇 개도 집어들었죠. 영순 씨가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못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영순 씨가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늘어져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외로워 보였죠. 왔어요. 이거 먼저 드세요. 저는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영순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호승 씨. 근데 지금은 입맛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드세요. 힘이 있어야 부산까지 가죠. 영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삼각김밥을 하나 집어들어 작은 입으로 조금씩 베어 먹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소독약을 꺼냈죠. 상처 좀 볼게요. 영순 씨가 움찔했지만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손목부터 팔뚝까지 길게 긁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피가 말라붙어 검붉은 딱지가 앉아 있었고 날카로운 것에 긁힌 상처 같았어요. 어디서 이렇게 다쳤어요? 영순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도망치다가요. 유리창에 긁혔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솜에 소독약을 묻혀 상처 부위를 조심조심 닦아주었습니다. 영순 씨가 따끔거리는지 얼굴을 찡그렸지만 소리 내지 않고 꾹 참았어요. 상처를 닦으면서 저도 모르게 옛날 생각이 났는데 제 안에도 이렇게 상처가 많았거든요. 팔에, 다리에,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던 아내를 떠올리니 그때 제가 좀 더 빨리 눈치챘더라면, 좀 더 일찍 손을 잡아줬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연고를 바르고 거즈로 상처를 덮어주면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영순 씨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 아내의 상처를 치료해주지 못한 죄책감을 이 사람에게서 씻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 됐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영순 씨가 거즈로 감싼 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호승 씨.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은 부산 가서 하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소독약과 연고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영순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거즈를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왜 그래요, 영순 씨? 어디 더 아파요? 영순 씨가 고개를 저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순 씨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딸이 있어요, 호승 씨. 고3이에요. 그 애만은 지켜야 해요. 그 애만은.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끝이 흐려졌고 영순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죠. 나 때문에 그 애까지 위험해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이 딸한테까지 손을 대면 나는 어떡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영순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딸 지키려면 영순 씨가 살아야 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살아서, 악착같이 살아서 딸 옆에 있어줘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은 영순 씨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그때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이기도 했죠. 영순 씨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호승 씨. 살게요. 악착같이 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어요. 날 밝으면 다시 출발하죠. 영순 씨에게 침대를 양보하고 저는 바닥에 여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얼룩이 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어요. 영순 씨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오는 걸 보니 잠이 든 것 같았죠. 저도 눈을 감았는데 피곤이 밀려와서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방 안이 너무 조용했고 침대 쪽을 바라보니 이불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영순 씨가 없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아뒀던 영순 씨의 외투도 보이지 않았어요. 영순 씨? 저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고 문을 열어보니 화장실도 텅 비어 있었죠. 영순 씨가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신발을 신고 방문을 열려다가 그 순간 희미한 소리가 들려서 동작을 멈췄어요. 첨벙첨벙 물소리였는데 귀를 기울여 보니 화장실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아까 분명히 화장실 문을 열어봤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이상했습니다. 다시 화장실 쪽으로 다가가 보니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쳤죠. 혹시 영순 씨가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젯밤에 차라리 죽겠다는 말을 했으니까 그 생각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 거기 있어요? 저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고 물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영순 씨 대답 좀 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대답이 없자 저는 문고리를 잡아 돌렸는데 잠겨 있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어깨로 문을 밀었는데 낡은 문이라 그런지 두세 번 밀자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영순 씨가 세면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두 손으로 뭔가를 빨래하고 있었죠.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비누를 묻혀서 조물조물 빨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제 셔츠와 양말이었습니다. 영순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 호승 씨, 깨셨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세면대 앞에 서 있는 영순 씨를 멍하니 바라봤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호승 씨 옷이 젖어서요. 이대로 두면 감기 걸릴까봐 히터 앞에 널어두면 금방 마를 것 같아서 빨아놨어요. 저는 멍하니 영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도망치는 신세인데 남의 옷을 빨아주고 있었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옆 사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호승 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것밖에 못 해드려서 오히려 미안해요. 영순 씨가 셔츠를 탈탈 털어서 욕실 수건거리에 걸고 양말도 꼭 짜서 나란히 걸어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목이 조여왔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까마득했죠. 아내가 떠난 뒤로 저는 쭉 혼자였고 빨래도 혼자 하고 밥도 혼자 먹고 아프면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영순 씨. 제가 말하니 영순 씨가 손을 수건에 닦으며 웃었는데 그게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어젯밤까지 눈물만 흘리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호승 씨 아니었으면 나 어젯밤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 문 앞에 기대서서 영순 씨에게 물었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어젯밤에 삼각김밥 조금밖에 안 먹었잖아요.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뭐 좀 사올게요. 저는 다시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는데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상쾌했습니다. 비는 어젯밤에 다 그쳤는지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여관 앞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고 옆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 빵과 우유도 사서 방으로 돌아왔죠. 영순 씨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피 사왔어요. 빵이랑 우유도요. 고마워요, 호승 씨. 영순 씨가 캔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살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산골 여관이라 그런지 풍경이 고즈넉했고 나무들 사이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호승 씨, 어젯밤에 왜 저를 도와줬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요. 영순 씨 눈을 보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내 눈에 뭐가 있었는데요? 살고 싶다는 눈이었어요. 절박하게 악착같이 살고 싶다는 눈. 영순 씨가 캔커피를 2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나 살고 싶어요. 딸 때문에라도 살아야 해요. 그럼 된 거예요. 그 마음 꽉 잡고 있으면 돼요. 영순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뭔가 더 묻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는데 그 순간 영순 씨가 갑자기 굳어버렸죠. 커튼을 젖힌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도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여관 앞 도로에 차 여러 대가 서 있었고 그중 하나는 경찰차였죠.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무전기로 뭔가를 말하며 지나가는 차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호승 씨, 저거 경찰 검문 같아요. 영순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한번 살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들이 여관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냥 도로 위에서 지나가는 차들만 세워서 검문하고 있었어요. 음주운전 단속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영순 씨를 찾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영순 씨, 일단 침착해요. 저 검문이 우리 찾는 건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영순 씨가 2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어요. 여관에서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없었고 언젠가는 이곳을 나가야 했죠. 영순 씨, 제 말 잘 들어요. 우리 지금 나갈 건데 검문 통과할 때 영순 씨는 뒷좌석 발판 쪽에 숨어 계세요. 영순 씨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될까요? 경찰이 차 안을 보면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영순 씨는 저만 믿어요. 저는 영순 씨에게 제 코트를 건네며 말했어요. 뒷좌석에 누워서 이걸 머리 위로 덮고 계세요.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숨소리도 최대한 죽이세요. 영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받아들었고 저는 방을 나서기 전에 창밖을 다시 한번 살폈죠. 경찰들이 여전히 도로에서 검문을 하고 있었지만 차량 통과 속도가 그리 느리지 않은 걸 보니 간단한 검문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여관을 빠져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갔어요. 영순 씨가 뒷좌석에 올라타 발판 쪽으로 몸을 웅크렸고
저는 코트를 영순 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죠.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요. 코트 아래에서 영순 씨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호승 씨. 알겠어요. 저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천천히 여관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앞에 검문하는 경찰들이 보였고 차 2대가 우리 앞에서 검문을 받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앞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어요. 경찰 한 명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창문을 내리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죠.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이 면허증을 확인하더니 차 안을 슬쩍 훑어봤어요. 뒷좌석에 뭔가 불룩하게 덮여 있는 게 보였는지 경찰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죠. 뒤에 뭐예요? 심장이 철렁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 아내 유품이에요. 경찰이 갸우뚱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유품이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네,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오늘 기일이라 부산 바다에 가는 길이에요. 아내가 생전에 부산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거기다 꽃이랑 아내 물건들 좀 뿌려주려고요. 경찰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덧붙였어요. 아직도 아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서요. 죄송합니다. 경찰이 잠시 멈칫하더니 면허증을 돌려주며 말했죠. 아, 네. 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면허증을 받아들었고 창문을 올린 뒤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검문소가 점점 멀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영순 씨 괜찮아요. 지나왔어요. 코트 아래에서 영순 씨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요? 정말 지나온 거예요? 네, 지나왔어요. 이제 일어나도 돼요. 영순 씨가 코트를 벗고 천천히 뒷좌석에 앉았는데 두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저도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풀려서 잠시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저히 운전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호승 씨 괜찮아요? 영순 씨가 앞좌석 사이로 몸을 기울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네, 괜찮아요. 그냥 좀 긴장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경찰이 뒷좌석을 확인하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영순 씨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살며시 올라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마워요, 호승 씨. 정말 고마워요. 영순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저는 눈을 뜨고 백미러로 영순 씨를 바라봤죠. 영순 씨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냥 고마워서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감사는 부산 도착해서 하세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영순 씨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로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어젯밤 그렇게 쏟아지던 비는 흔적도 없이 그쳐 있었어요. 한참을 달리는데 갑자기 백미러에 뭔가가 비쳤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자세히 보니 승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속도를 조금 올려봤습니다. 뒤따라오는 승합차도 속도를 올렸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영순 씨, 뒤 좀 봐요. 저 차 혹시 아는 차예요? 영순 씨가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고 그 순간 영순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두 손으로 앞좌석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차예요, 호승 씨. 어젯밤에 우리 따라오던 그 차예요. 백미러 속에서 승합차가 상향등을 켰고 그 불빛이 마치 우리를 잡아먹겠다는 듯이 번쩍거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듯 속도를 올렸고 뒤따라오는 승합차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쫓고 있는 거였죠. 호승 씨, 어떡해요? 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에요. 영순 씨가 뒷좌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백미러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영순 씨, 안전벨트 꽉 매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앞만 보며 핸들을 꽉 잡았어요. 도로 상황을 살피며 어디로 빠져야 할지 머리를 굴렸는데 마침 앞에 갈림길이 보였죠. 오른쪽은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큰 길이었고 왼쪽은 좁은 시골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도로를 긁었고 영순 씨가 비명을 삼키며 손잡이를 붙잡았죠.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미처 방향을 못 틀고 직진하는 게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됐어요. 따돌렸어요.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시골길을 달렸는데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인간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리니 저 앞에 작은 마을이 보였고 해변 민박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영순 씨, 저기서 내려요. 저기 민박집에서 며칠 숨어 있다가 딸한테 연락해요. 영순 씨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는데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산 근처까지 온 거였어요. 저는 민박집 앞에 차를 세웠고 영순 씨와 함께 차에서 내렸죠.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영순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바다다. 정말 바다예요, 호승 씨. 영순 씨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고 저도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밤새 달려온 피로가 밀려왔지만 일단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봉투에 있는 돈을 전부 꺼냈어요. 많지 않았지만 며칠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죠. 이거 받아요. 민박비랑 밥값으로 쓰고 딸한테 연락해서 만나요. 영순 씨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호승 씨. 이건 호승 씨 돈이잖아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저는 또 벌면 되는데 영순 씨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저는 영순 씨의 손을 잡아 돈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살아요, 영순 씨. 악착같이 살아요. 딸 있잖아요. 딸 생각하면서 버텨요. 영순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단단했고 그 온기가 손끝에서 팔까지 전해져 왔죠. 고마워요, 호승 씨.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정말로요. 영순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영순 씨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말을 하면 저도 울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영순 씨가 먼저 손을 놓으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죠. 호승 씨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영순 씨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영순 씨가 손을 흔드는 게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죠. 백미러로 영순 씨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영순 씨는 제가 안 보일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저었죠. 울면 안 된다고, 이건 슬픈 이별이 아니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영순 씨는 이제 안전해요. 딸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할 거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저는 라디오를 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도로를 비추고 있었어요. 부산 바다를 등지고 저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길을 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달리지 않았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까 배터리를 빼놨던 핸드폰을 다시 켜둔 터였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혹시 우리 엄마 아세요? 이영순이요. 엄마가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영순 씨의 딸이었어요. 저는 차를 갓길에 세우며 대답했죠. 응, 나 아저씨야. 엄마 지금 부산 해변 민박집에 계셔. 주소 불러줄게, 적어. 전화기 너머로 딸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핸들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였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고 밤마다 서울 거리를 달리며 손님들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지만 가끔 비가 오는 새벽이면 그날 밤이 떠올랐죠. 편의점 처마 밑에서 만난 젖은 여자, 부산까지 달리던 그 긴 밤, 장미여관에서 제 옷을 빨아주던 손길이 어렴풋이 생각났습니다. 영순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딸은 무사히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영순 씨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저도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죠. 무사히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강남에서 용산까지 달리는 길이었는데 라디오에서 사연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평소에 라디오를 자주 듣는 편이라 별 생각 없이 흘려듣고 있었죠. 그런데 진행자가 다음 사연을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번 사연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영순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영순이라는 이름에 저는 볼륨을 높였어요. 설마 그 영순 씨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영순의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순의 밥상, 그 이름이 귀에 꽂혔죠. 1년 전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야 했고 앞이 캄캄했어요. 그날 새벽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저는 편의점 앞에서 한 대리기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죠. 손님이 뭐라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잠시만요 하고는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태우고 밤새 부산까지 달려주셨어요. 비를 뚫고 누군가에게 쫓기면서도 저를 지켜주셨죠. 검문소에서는 돌아가신 아내 유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저를 숨겨주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고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라디오 속 진행자가 사연을 계속 읽었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은 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 그 기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어요. 살아요, 악착같이 살아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핸들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라디오를 듣고 있었죠. 그 기사님 성함이 호승 씨였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식당에 오시면 제가 평생 밥 해드릴게요. 호승 씨,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진행자가 사연을 다 읽고 나서 감동적인 사연이라며 멘트를 덧붙였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와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님에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죠. 길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별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많네요. 영순 씨가 살아 있었어요. 악착같이 살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죠. 딸과 함께 식당을 열고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죠. 영순의 밥상 부산이라고 치니까 작은 식당 정보가 떴어요. 해운대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고 별점도 꽤 높았죠. 후기에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다, 집밥 같은 맛이다라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식당 주소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시 차에 올라타 손님에게 사과한 뒤 운전을 시작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손님이 기분 좋은 일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기만 했죠. 손님을 내려주고 저는 차를 세워 다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다른 사연이 나오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영순 씨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고 그날 밤 손등을 덮어주던 온기가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죠. 저는 핸들을 붙잡고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기뻤고, 그냥 고마웠고, 그냥 다행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찾아갈게, 영순 씨. 저는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부산까지는 멀지만 다음 휴일에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영순의 밥상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잘 지내냐고 물어봐야겠다고요. 가을밤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켜져 있었고 저는 그 불빛을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평범한 밤이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특별하게 느껴졌죠. 저는 핸들을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제가 먼저 찾아갈게요. 부산 바다가 보이는 그 작은 식당으로, 영순 씨와 딸이 있는 그곳으로요.